요즘 인터넷 보다 보면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10억인데 순자산 10억 정도는 서민이다. 이런 말 진짜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주변을 보면 순자산 10억을 넘은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럼 뭐가 맞는 걸까요?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4억 7,144만 원이에요. 그런데 전체 가구를 순자산 순으로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의 가구는 2억 3,860만 원이에요. 평균과 실제 가운데 값이 거의 2배나 차이 나는 거죠. 그리고 순자산 10억 원 이상인 가구는 전체의 11.8%밖에 되지 않아요. 오늘은 최신 통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가구의 평균 순자산과 실제 가운데값, 순자산 10억의 위치, 그리고 연령대별 순자산까지 확인해 볼게요. 먼저 순자산이 정확히 뭔지 알아야 해요. 순자산은 통장에 들어있는 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가진 모든 자산 빼기 내가 갚아야 할 모든 부채. 예를 들어 볼게요. 현재 시세가 7억 원인 집이 있고요. 예금과 주식이 1억 원 있어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이 3억 남아있다면 이 가구의 순자산은 8억 원이 아니라 5억 원이에요. 전세 보증금도 내가 돌려받을 돈이기 때문에 자산에 포함되고요. 반대로 집을 세놓고 받은 임대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부채에 포함돼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모든 숫자는 개인이 아니라 가구 기준이에요. 혼자 살고 있다면 내 자산과 부채를 계산하면 되고요. 부부라면 부부가 가진 자산과 부채를 합해서 계산해야 해요.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6,678만 원이에요. 여기에서 평균 부채 9,534만 원을 빼면요. 평균 순자산은 4억 7,144만 원이 돼요. 전년도 평균 순자산은 4억 4,894만 원이었는데요. 1년 사이에 약 2,250만 원, 비율로는 5% 정도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 숫자만 보고 내 위치를 판단하면 안 돼요. 실제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순자산은 이보다 훨씬 낮거든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10명 중 9명은 순자산이 2억 원이고 1명만 순자산이 30억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0명의 평균 순자산은 4억 8천만 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10명 중 9명은 2억 원밖에 없죠. 그래서 자산 통계를 볼 때는 평균과 함께 중앙값을 봐야 해요. 중앙값은 모든 가구를 순자산 순서대로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순자산이에요. 2025년 대한민국 가구의 순자산 중앙값은 2억 3,860만 원이에요. 평균 순자산보다 거의 절반 정도 낮아요. 실제 분포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순자산 1억 미만은 29.5%, 2억 원 미만인 가구는 44.9%이고요. 3억 원 미만인 가구는 57%예요. 대한민국 가구의 절반 이상이 순자산 3억 원보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을 봤을 때 순자산 4억 7천만 원을 가진 가구가 많이 없다는 느낌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일부 자산이 많은 가구가 평균을 끌어올리면서 평균과 실제 가운데값 사이에 큰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제 제일 궁금한 질문이죠. 그럼 순자산이 얼마쯤 있으면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을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순자산이 얼마면 중산층이라는 공식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전체 가구를 순자산 순서대로 세웠을 때 가운데를 기준으로 아래 25%, 위로 25%를 포함한 가운데 50%의 가구를 중간 자산층이라고 해볼게요. 이 기준에 해당하는 중산층은 대략 순자산 8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 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순자산 10억 원은 어느 정도일까요? 순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가구는 전체의 11.8%예요. 따라서 순자산 10억 원은 대략 상위 12% 구간에 진입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전체 가구의 약 88%는 순자산이 10억 원보다 적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통계적인 위치만 보면 순자산 10억 원을 평범한 서민의 자산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런데 순자산 10억을 가진 사람도 스스로를 부자라고 느끼지 못할 순 있어요. 우리나라 가구가 보유한 전체 자산 중 71.1%가 부동산이에요. 자산 대부분이 살고 있는 집에 묶여 있다면 통계상 자산 순위는 높아도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산 순위는 높지만 본인의 생활은 평범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체감과 통계적인 위치는 다른 이야기예요. 순자산 10억 원은 통계상 분명히 상위권에 가깝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20대나 30대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50대나 60대처럼 오랫동안 자산을 모은 사람들과 비교하는 게 맞나? 맞아요. 전체 평균에는 이제 막 자산을 모으기 시작한 가구부터 수십 년 동안 자산을 축적한 가구까지 모두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내 현재 위치를 볼 때는 연령대별 평균도 같이 보는 게 좋아요. 2025년 가구주 연령대별 평균 순자산을 보면요. 39세 이하 가구는 2억 1,950만 원이에요. 40대 가구는 4억 8,389만 원, 50대 가구는 5억 5,161만 원, 60세 이상 가구는 5억 3,591만 원입니다. 가장 평균 순자산이 높은 연령대는 50대였어요. 다만 이 숫자는 개인의 나이가 아니라 가구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 가구 평균이에요. 그리고 39세 이하에는 20대와 30대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0대만의 정확한 평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20대나 30대가 50대 가구와 똑같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39세 이하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약 2억 2천만 원이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평균값이기 때문에 일부 자산이 많은 가구가 숫자를 높였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숫자로만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오늘 통계를 보면서 나는 평균보다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불안해진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평균 순자산이나 중앙값은 내 인생을 평가하는 합격선이 아니라 지금 내 위치를 확인하는 참고점일 뿐이에요. 사실 더 중요한 건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내 자산이 매달 늘어나고 있는지예요. 저도 예전에는 저축 영원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분명 둘이 열심히 버는데도 각자 생활비만 되고 남은 돈은 각자 쓰다 보니까 한 달에 얼마를 쓰고 실제로 얼마를 모으는지도 제대로 몰랐어요. 그러다 돈을 관리하는 구조를 바꾸면서 자산이 눈에 띄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둘이 버는데도 이상하게 돈이 안 모이거나 돈이 모이기는 하는데 너무 느리다고 느껴진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도 확인해 보세요. 저희 부부가 실제로 돈을 모을 수 있었던 돈 관리 방법을 정리해뒀습니다. 오늘 영상이 내 위치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자산 목표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